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린 마이너스 1.2%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내년도 입주 물량이 2만 7천 세대가량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가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를 가로채려 한다고 밝힌 건데요.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미국 대선은 혼돈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캠프 측의 대규모 소송이 잇따르면서 이번 미국 대선은 혼돈에 빠진 모습입니다. 지난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며 이번 선거를 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There's tremendous litigation going on, and this is a case where they're trying to steal an election. They're trying to rig an election, and we can't let that happen.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측은 이미 여러 주에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추가 소송도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가 미시간과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낸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불복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는 모습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연방 대법원에서 끝날 수 있다고 언급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보수 우위의 상황이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릴린치 등 해외 주요 IB 9곳은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2%로 한국의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3.2%에서 3.3%로 소폭 상향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은 트럼프보다 바이든 승리 시 한국 경제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내년 초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해 민간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로 빠르게 확산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중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시행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까지 고용 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확대해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로 이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였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 등 당선자 확정이 늦어지며 증시엔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6.59% 오른 2,416.50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5.56% 상승하며 836.78에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한 주 내내 매도에 나서며 무려 3조 3,397억 원을 팔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 3,433억 원과 1조 9,834억 원씩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149억 원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435억 원, 1,394억 원씩 매수했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자 발표가 예상대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하긴 했지만 현재까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4일 조 바이든은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에 성공하며 사실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확보한 선거인단에 현재 앞서고 있는 네바다의 선거인단 6명을 확보한다면 승리 요건인 270명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가 승부처 조지아주에서 개표 1%를 남기고 트럼프 대통령과 동률을 이룬 상황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승리한다면 270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현재 바이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편 투표로 인한 부정투표 등을 강조하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 밝혀 대대적인 소송이 예고됐습니다. 미 대선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해 금융, 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대선 리스크가 이미 상당 부분 선 반영된 것이라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미 대선 개표 결과가 발표되며 후보 간 관련주들도 급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조 바이든 후보의 예상 밖의 약세가 펼쳐지며 바이든 관련주로 꼽히는 친환경 관련주와 또 대마 관련주 등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매직 넘버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급등에 성공하는 등 변동폭이 큰 상황입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어떤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5G 업종은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에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특히 5G 가입자 연내 1,000만 명 돌파 가시화 및 미국의 5G 산업 육성 기대감 등의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2000년 제43대 대선에서 선거 후 대통령 선출 확정까지 35일이 걸렸던 사태가 재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증권업계는 전망합니다. 이어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제46대 미 대통령 선출 확정 시까지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경제 제도약의 바탕이 될 혁신성 높은 대표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예, 조금 전 확인을 해보니까 조지아주에서 한 600표 차이까지 지금 바이든 후보가 따라잡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건 맞죠?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상원 공화당 다수당이 유력하다라는 압도적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불확실성이 선반영돼 증시에 먹구름이 거쳤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상하원 유지는 과연 연말 증시에 얼마나 더 훈풍을 불어넣어 줄 것인지 산타 랠리는 가능한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끝나고 당선자 확정은 역시나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이었고 코스닥은 약간 지수 저항을 받는 모습이긴 했어요. 불확실성 제거 측면이라도 최근에 봐도 됩니까? 네, 충분히 최근 한 며칠간 대선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개표 시작하면서부터 또 장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불확실성 소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로 또 연기되어 있던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이번 상승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번에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니케이 지수가 지금 보면 박스권을 이미 돌파를 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팩트를 체크하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녁과 이제 그 월요일에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역시 10월 27일 날 저점을 찍고 예상대로 이제 추세 저항까지 최근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오늘 이 저항 자리에서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마감을 했죠. 역시나 이제 그 저항 부근에 변곡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나고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잡히는지 보고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가 또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불복 역시나 했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피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미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좀 터질 수 있는 악재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선언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사람들에게 예측이 안 됐던 그런 이슈였다면 시장이 좀 불확실성으로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겠으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불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슈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을 하고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법정 분쟁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시장의 이제 강한 흐름을 보면 시장에서는 이 가능성을 좀 상당히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저항 부근에서 만약 이 악재가 터져 나온다고 하면 시장이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 그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부점 저항을 완전히 돌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성급하게 시장을 예단하고 이제부터는 대세 상승으로 간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시고 확인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선반영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지금 빠를 수 있다라고 경계감도 보여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도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뭐 연말 산타 랠리 얘기도 나오고요. 다음 주 전략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산타 랠리 같이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연말이 되면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보통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이제 산타랠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번에 뭐 산타랠리 또 똑같이 이제 얘기들이 또 나오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전고점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쭉 이어진다고 하면 산타랠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부분이 아니고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물량 떠넘기를 하고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시장이 상승 추세로 꾸준히 이어져 가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금을 어떤 시장에서든지 좀 비중을 절반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응하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이 나올 때는 매수 관점 접근하시고요. 반등 나와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불복을 선언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다음 주에 뭐 중국 광군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해서 이렇게 연말에는 산타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번에 시장이 박스권 저항 돌파하고 달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산타랠리 좀 강하게 기대하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경증 환자 대상 일상 임상시험에서 빠른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임상에 참여한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학회 발표를 통해 초기 경증 환자에게 항체 치료제 투여 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도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성공적인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 향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 2,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이들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밀접 접촉자에 대한 예방 임상을 진행해 내년 중 글로벌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9시간에 걸쳐 제재심을 열어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징계 수위는 오는 10일 임시 제재심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라임 판매 증권사들이 기관 경고나 일부 영업 정지 등에 해당하는 고강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증권사 임원들도 중징계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책 경고부터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달 서울 입주 물량이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도 반토막 날 것이란 민간 업체의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2018년부터 2019년 당시 착공 물량을 근거로 입주 물량이 그때와 비교한다면 그다지 적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착공 물량에 비해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이 절반가량이나 적다는 지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내년도 공급 물량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입주 물량 급감한다는 통계 있고요. 보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다는 반박도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작은 내년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반토막 수준인 2만 7천여 세대에 그칠 거라는 통계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에 지난 2019년 착공 실적과 인허가 실적을 근거로 반박한 건데요.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평년과 비교하면 줄지 않았는데 입주 예정 물량은 왜 절반에 불과하냐는 지적입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통계로는 조금 전 얘기한 착공과 인허가를 비롯해 분양 준공 실적 등이 있습니다. 착공이나 인허가는 사업 초기 단계로 공급까지 이어지는데 약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2021년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 3년 전 통계를 보는 건데요. 인허가가 낮다고 곧장 분양이나 입주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라서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착공 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인데요. 2019년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을 보면 5만 4,082세대입니다. 2018년의 경우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4만 4,673세대입니다. 통계대로라면 올해 입주 물량은 4만 세대에서 5만 세대가 돼야 될 텐데요. 민간 시장조사 업체인 부동산 114는 지난달 내년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6,940세대에 그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착공 실적에 기반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도가 한 4만 5천 세대, 19년도가 5만 4천 세대 정도인데 올해 보니까 지금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7천 세대가량이면 차이가 좀 있어요.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제가 부동산 114에 문의해보니 예. 입주 예정 물량 통계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 3년 전에 확정된 물량인 건데요. 다만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후분양 단지나 공공분양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후분양이나 공공분양은 분양하고 몇 달 뒤에 바로 입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 시점에선 반영이 안 된 건데요. 만약 내년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공공분양 물량이 서울권에서 공급된다면 현재 나온 2만 7천 세대보다는 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겁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지난 3년간 물량이 유독 많았던 점도 물량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조한다고 짚었는데요. 예. 일종의 기저 효과라고 할 수 착시일 있습니다. 수도 있고요. 예. 네. 즉 내년도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2017년 이전과 비교하면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집계한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준공실적은 부동산 114의 입주 예정 물량과 가장 유사한 수치인데요. 5만 3천여 세대가 준공된 2008년 이래로 4만 세대 이상이 준공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개 2만 세대에서 3만 세대 정도가 매년 준공됐는데요. 2008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아직 준공 실적은 안 나왔지만 올해까지가 평년보다 많이 공급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게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에 2019년이 5만 4천여 건으로 유독 높았다는 점인데요. 이때 통계에는 서울권에서 메모드급으로 꼽히는 단지죠.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포함됐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6천여 세대를 허물고 12,000여 세대를 짓는 공사인데요. 현재 공사 중이긴 한데 대규모 공사인 만큼 다른 공사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부적으로도 좀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입주 물량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량은 내후년 이후는 돼야 준공이나 입주 물량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둔촌주공 아파트 빠진 부분이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12,000세대가 되니까요. 후분양, 공공분양도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서울 쪽에서는 이슈고 시급합니다. 신규 전세 구하는 수요자들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전세 공급도 그래야지 좀 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서울 입주 물량은 55세대가 입주했던 지난 2018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네.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입주 물량은 1개 단지고 296세대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야 전세 공급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전월보다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최근 전세난을 호소하는 곳이 서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신규 전세 찾기는 계속해서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인 12월에는 예년보다 적은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불안한 전세 시장을 단기간에 안정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 입주 물량 평균치가 3만 2,6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올해 12월 예정 물량은 2만 2천여 세대가량입니다. 예. 통계를 낸 직방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적은 물량이 예정됐다고 밝혔는데요. 12월 입주 물량은 4,104세대입니다. 이 역시 6,300여 세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습니다. 당장 전세난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입주 물량이 평년보다도 적은 수준인 건데요.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 진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에 전세 시장 얘기들 많습니다. 안정화시키려면 당장 물량 공급 확보돼야 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뭐 서울 노원, 마포, 용산 등의 택지가 마련됐는데 준공까지는 지금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책 분명히 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2분기에 이어 이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대한항공은 3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 5,508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 당기순손실 3,85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여객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3%가 줄어들었지만 화물 사업의 매출은 1조 163억 원으로 2분기에 이어 1조 원을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대한항공은 4분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전자상거래 물량 등 전통적 항공 화물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 수요들,
화물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중형 SUV QM6의 두 번째 부분 변경 모델인 뉴 QM6를 오늘 출시했습니다. 뉴 QM6는 프런트 그릴을 중심으로 외관 디자인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특히 태풍 로고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펼쳐진 퀀텀 윙이 새로운 디자인 정체성으로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엔진은 최고 출력 144마력의 가솔린과 140마력의 액화 석유가스 등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외에도 후진 시 사이드미러 각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8.7인치 S링크의 에어컨 오프 기능 등을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2,474만 원부터 3,24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어제 코로나19로 급변한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공적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소상공인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소상공인의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바뀌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빅데이터가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가 되면서 각계 전문가들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제 창업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공 못했을 때 이제 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되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해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정보, 컨설팅 이런 부분에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공적 정보로 만들고 공유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최규환 경희대 교수는 공적 정보로 만들어서 소상공인이 이를 활용하고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빅데이터 순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데이터를 공유해야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역할이 이뤄져야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진공의 상권 정보 시스템도 더 고도화돼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소진공은 상권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 환경 개선과 비회원 접근성 등 사용자 유용성을 위한 개편을 이달 말에 공개합니다. 정부 정책 방안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 중 상권 분석 등 관련해 33억 원 정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